어머님, 지하실에서 좀 쉬세요. 그 말과 함께 문이 철컥하고 닫혔습니다. 창문 없는 방, 거울도 없고 시계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날 병자로 몰고 있었죠. 효부의 얼굴 뒤에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엔 나 혼자였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며 진심과 가식이 얼마나 무서운 차이를 만드는지 함께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2세 박정희입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억울하고 참담한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젊은 날엔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난 뒤에도 제 두 손으로 먹고 살았고요. 늦둥이 아들이 결혼해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됐을 땐 이제는 좀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처음엔 다정했어요.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어머님 덕분에 든든해요. 그 말들 믿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말들이 얼마나 가벼운지 곧 알게 됐습니다. 그 애는요, 집 안에선 저를 귀찮은 짐짝처럼 대하면서 밖에선 효부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SNS에 저랑 찍은 사진 올려놓고는 샵사랑하는 시어머니, 샵 우리 집 이빅 태그 하나 달아놓고 팔로워들이 천사 같아요 하면 웃고 있더군요. 정작 제 현실은 좁디 좁은 지하실 한 칸에서 벌레와 곰팡이에 둘러싸여 지내야 했습니다. 이유요? 몸이 좀 안 좋아 보인다고 요양을 시켜주겠다면서요. 아픈 게 죄인가요? 그게 감금당할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제가 겪은 일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사람들, 저를 지하실에 가둬놓고도 죄책감 하나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그들에겐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불편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줄 차례입니다. 제가 청주로 이사 온 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허망한 마음으로 한동안 이불 속에만 파묻혀 살았죠. 그땐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같이 장사하던 사람이고 제게는 친구 같은 남편이었거든요. 30년 넘게 함께 운영하던 반찬 가게. 비 오는 날이면 김치전 굽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맴돌아요. 그 사람 돌아가고 나서도 저는 가게 문 닫지 않았습니다. 손님들 중엔 사장님, 맛이 예전 그대로예요 하고 찾아주는 이들도 있었고요. 그 덕에 아들 성훈이 대학까지 마쳤죠. 등록금 한 번 밀린 적 없이요. 성훈이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들어가더니 어느 날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조유진. 처음 만났을 때 인사성 밝고 싹싹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님, 이 반찬은 손맛이 예술이에요. 저도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말 한마디에 아, 우리 집도 딸 하나 생기는구나 하고 마음이 놓였죠. 결혼 후 아들 부부는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죠. 어차피 저희도 맞벌이인데 어머님 계시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마음이 고마워서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3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진이는 매주 저랑 전통시장에 갔고 손주 생일에는 직접 미역국도 끓여줬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우리 어머니랑 시장 나들이 샵 고마운 존재. 그런 사진이 SNS에 올라가면 댓글에는 세상에 이런 효부가 또 있을까요? 시어머니 복 터졌네요. 같은 말들이 달렸고요. 저는 그게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습니다.
주방에 있던 제 찜기나 냄비가 하나둘 사라졌고 냉장고 반쪽도 아예 며느리 전용이 됐습니다. 요즘 어머님 음식이 좀 짜서요. 따로 먹으려고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아침마다 밥 지어놓고 국 데워놓으면 유진이는 간단하게 토스트를 구워 먹더군요. 그냥 입맛이 바뀐 거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은 저 몰래 손주 유치원에서 하는 행사에 갔다 왔더라고요. 어머님은 먼 길 힘드실까 봐요. 그 한마디로 손주 첫 공연을 영상으로만 봐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 젊은 사람들 생활 방식이 다르니까 늘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루는 몸이 안 좋아 병원에 다녀왔더니 유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쉬세요. 저희가 지하실 방 정리해 둘게요. 그쪽이 조용하고 아늑하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심이라고 배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더라고요. 저를 세상과 단절시키는 그 지하실이요. 지하실 방에 처음 내려갔을 땐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넓었고 침대도 새로 들여놨더라고요. 벽지도 하얗게 발라져 있었고 창문은 작지만 바람이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자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위층에선 TV 소리도 크고 저희 부부가 너무 분주하잖아요. 지하실에서 푹 쉬시면 좋아요.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따로 방까지 내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 이후로 위층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처음 며칠은 식사 시간이면 유진이가 부르러 왔어요. 어머님, 밥 드세요. 그러면 저는 계단을 조심조심 올라가 식탁에 앉았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말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직접 올라가면 어머님, 아직 식사 준비 전이에요. 오늘은 손주가 배탈이 나서 따로 먹어야 해요. 이런 식으로 말이 돌려지더니 결국은 어머님은 식사 따로 챙기실 수 있죠? 그 한마디로 정리되더군요. 한 번은 유진이가 지하실 문 앞에 도시락처럼 반찬을 놓고 가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어머님 편하실 때 드세요. 저희가 방해되면 안 되니까요. 저를 배려한답시고 완전히 분리시킨 거였습니다. 계단에 손잡이도 없어서 몇 번이고 미끄러질 뻔했고 불은 형광등 하나뿐이라 밤이면 벽에 비친 제 그림자만이 유일한 동무였습니다. 하루는 불이 깜빡거려서 위층에 이야기했더니 유진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어머님, 지하 전기 계량기 문제라 어쩔 수 없어요. 곧 고칠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불은 계속 깜빡였고 저는 결국 밤마다 휴대폰 플래시를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휴대폰이 사라졌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 다음 날 보니 없어진 겁니다. 아들에게 말했더니 엄마, 요즘 자꾸 물건 잃어버리시잖아.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더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치매라도 있다는 건가요? 그 후로 집 안대화에서 제 자리는 사라졌습니다. 유진이는 손주에게 할머니는 요즘 좀 피곤하시니까 우리끼리 놀자라고 말하고 아들은 바쁘다며 대화조차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위층에 올라가자 유진이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님, 왜 허락도 없이 올라오세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인가?
그날 밤 지하실 문이 잠겼습니다. 밖에서요. 열리지 않게 걸쇠까지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성훈아, 어제 지하실 문 왜 잠겼니?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이가 애가 밤에 무서워해서 어쩔 수 없었대. 그 말 참 편하게 하더군요. 무서워하는 사람은 접니다. 그 지하실에서 혼자 밤을 보낸 사람은요. 그날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가 됐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지하실 문은 매일 밤 잠겼습니다. 밖에서 걸쇠를 채우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처음엔 혹시 강도라도 글까 봐라고 했지만 그 문은 대낮에도 잠겨 있었고 제가 원할 때는 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언제부턴가 저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말을 걸면 들은 척도 않고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바빠서요. 요즘 회사 일도 많고 애도 돌봐야 해서요. 늘 그런 말로 슬쩍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래놓고 SNS에선 다정한 며느리의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저랑 찍은 사진을 몰래 편집해서 올리고 샵 시어머니 사랑해요. 샵 우리 집 천사, 샵 가족은 축복. 그 해시태그를 달며 수십만 명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댓글을 남긴 적도 있어요. 요즘은 지하실이 조용하네요. 그랬더니 제 계정은 차단당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한 건지 아들이 시킨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디지털 세상에서도 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그 무렵부터 식사도 하루 한 끼로 줄었습니다. 이유요? 어머님, 위에서 뭘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시다며요? 그 한마디로 제 식사는 죽 한 그릇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마저도 미지근한 채 문 앞에 놓인 일회용 용기에 담겨 있었고요. 세탁이요? 지하실엔 세탁기도 없고 빨래 건조대도 없습니다. 손빨래를 해서 걸어두면 곰팡이 냄새가 벽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위층엔 세탁기가 있지만 제가 올라가면 눈치를 줍니다. 어머님, 저희가 빨래할 게 너무 많아서요. 나중에 같이 해요. 근데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속이 너무 쓰려서 약 좀 달라고 위층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유진이는 냉장고 문도 안 열고 이러더군요. 어머님, 저희 약 정리했어요. 이제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아들 성훈이에게 전화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문자 답장은 더 심했습니다. 엄마, 유진이 힘들게 하지 마. 요즘 왜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어. 그 문자 읽고 정말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굴 믿어야 하나? 내가 정상이 맞나? 정말 내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떤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지하실 창문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 시어머니 아직도 살아있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유진이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쉿, 목소리 낮춰. 아직 정리 안 끝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줄 알았습니다. 정리라는 단어, 그건 단순한 격리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첩 한 권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날 있었던 일, 식사의 유무, 문 잠금 여부, 대화 내용, 냄새, 느낌. 하나하나 다 적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 기록이라도 누군가 봐줄까 싶어서요. 제가 사람이 아니라 짐짝처럼 여겨지는 그곳에서 그 수첩은 유일하게 저를 살아있는 존재로 기록해주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누가 뭐래도 내가 본 건 다 기억하고 그 기억을 언젠가 증거로 만들 것이다. 지하실에서 나오는 일이 거의 없던 어느 날, 아들 성훈이가 모처럼 지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랑 산책할래? 그 말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진심이든 누군가의 눈치를 보든 간에 아들이 날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그날 저는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한참 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 바람, 지나가는 사람들, 그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감옥에서 잠깐 풀려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힘드시지? 유진이도 너무 예민해서 내가 잘 얘기해 볼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이제라도 우리 사이가 회복될 수 있다면 며느리 일은 차치하고서라도 성훈이만 내 편이 되어준다면 저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성훈이는 지하실로 자주 내려왔습니다. 밥도 함께 먹고 과일도 깎아주고 엄마, 나 어릴 때 좋아하던 귤 기억나? 그때 엄마가 귤 까서 손에 따뜻하게 쥐어줬었잖아.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다시 엄마로 존재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유진이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싸늘한 눈빛은 줄었고 SNS에도 제가 나오는 사진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우리 가족 다시 시작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혹시 이게 정말 시간이 지나며 풀릴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지하실 정리를 하겠다며 유진이가 큰 박스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오래된 물건들 정리 좀 하시죠. 상자 안엔 낡은 옷가지며 메모지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제가 숨겨둔 수첩 한 권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수첩, 지하실에서 내가 버틴 모든 증거, 그 사람들의 말, 행동, 문을 잠근 날짜, 식사 기록, 내가 살아있었단 기록, 그 자체였습니다. 유진이 눈이 그 수첩을 향하는 순간 얼굴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이런 거 왜 적으셨어요? 그 목소리는 억누른 분노였습니다.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라지면 이게 내가 있었다는 증거가 될 거니까. 그 말에 유진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하실 문이 다시 잠겼습니다. 단단하게, 아주 깊게. 그리고 며칠 후 문틈 아래로 의사상담 예약서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예약 보호자 동반.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 보호자란 이름엔 조유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를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는구나. 치매라고 만들고 망상이라고 몰아가고 결국 나를 요양원으로 보낼 심산이란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정리될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예약서에 적힌 병원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보호자 조유진. 그 문서가 말해주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 한참을 들고 서 있다가 저는 조용히 수첩을 꺼내 예약서 옆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2025년 3월 21일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한 사전 정황 발생. 며칠 뒤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병원 같이 가자.
요즘 엄마 말도 헛도시고 물건도 자꾸 잃어버리잖아. 그 말은 이미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읊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봐도 내가 이상해 보여?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한 번쯤 검사는 받아보는 게 그렇게 부드럽고 무심한 말로 아들은 점점 낯선 얼굴이 되어갔습니다. 내가 길러낸 아들이 내게 치매 의심자라는 낙인을 찍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따라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다 어머님 위해서예요. 혹시 진짜로 병이 있으면 조기에 알 수 있잖아요? 그 눈빛, 어디 하나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안도감까지 스며 있었죠. 마치 모든 계획이 차근차근 흘러가고 있다는 듯이요. 진료일이 가까울수록 지하실 식사는 더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전 9시 죽 한 그릇, 오후 5시 두유 하나. 다이어트라도 시키듯 정량만 주어졌습니다. 화장실 문은 자동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내가 사용하는 시간 외엔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탁물은 가져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거울은 뗐다며 사라졌습니다. 거울 없이 사람은 얼굴을 잊는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지하실에선 시간이 멈추고 나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진료일 전날 밤 문득 깨어보니 누군가 지하실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은 채 핸드폰 불빛만 흔들리고 있었고 그 그림자는 조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제 책상 앞에 놓인 수첩을 집어 들었습니다. 불을 켤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안의 내용을 훑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거 많이도 적으셨네요. 근데 어머님, 이거 누가 믿어줄까요? 그 순간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거 놓고 나가.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이제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편안하게 계시고 병원 가서 검진만 받으시면 돼요. 어머님 상태는 전문가가 제일 잘 아시니까요. 그 목소리엔 극도의 친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절함은 저를 지하실에 가두던 순간부터 쌓여온 지독한 독이란 걸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첩을 챙겨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더는 참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입니다. 내가 나로 존재하기 위한 최후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진료일 당일 아침, 지하실 문은 일찍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달리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병원 가요. 거울도, 화장도, 외출복도 없이 그대로의 몰골로 끌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증상으로 불려나간다는 느낌. 차 안에서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괜히 오해 살 말은 하지 마세요. 기억도 헷갈리고 자꾸 피해망상처럼 들리니까요.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면 내 인생은 사라진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는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고 조유진은 옆에서 조용히 말을 더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자꾸 혼잣말을 하세요. 지하실에서 누가 자기를 감시한다고도 하고요. 식사도 거부하시고 의심이 많아지셔서 걱정돼서요. 저는 조용히 손가방을 열어 접어놓은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적은 겁니다. 식사 횟수, 지하실 문 잠금, 며느리의 발언, 기억이 흐려질까 봐 매일 적었어요.
의사가 종이를 받았고 유진이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건 여기서 굳이. 여기서가 아니라면 어디서 말할 수 있겠니?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기록을 하셨다니 대단하시네요. 혹시 이 외에도 불편하셨던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 유진이는 곧장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자꾸 상황을 다르게 기억하세요. 저희도 너무 죄송해서 지하실 환경도 바꾸고 그 방은 감금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갔고 거울도 없앴고 밥도 하루 한 끼만 주었어요. 그걸 배려라고 하지 말아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조용한 공간에서 제 말은 처음으로 진실로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의 상담은 길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진단을 유보한 채 보호자만의 해석에 의존하기보단 환자 본인의 목소리도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유진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하실로 내려온 건 유진이가 아니라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작은 상자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엄마 거지? 열어보니 제 예전 핸드폰과 메모들 그리고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숨겨놨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걸? 유진이 서랍에서 찾았어. 그 말은 의심이 시작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진짜야? 진짜로 다 그랬던 거야? 그 물음에 저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야. 아들의 손에 들린 상자 안에서 가족 사진과 함께 찢어진 수첩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그것들을 없애려 했고 그걸 아들이 본 겁니다. 엄마가 적은 거 유진이가 쓰레기 봉투에 넣었더라. 그 말은 조용했지만 아들의 눈동자엔 혼란과 불안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믿게 해주자. 증명하자. 끝까지 보여주자. 그날 밤, 저는 몰래 숨겨놓았던 두 번째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수첩은 일부러 며느리 손에 들어가게 만들었던 미끼였습니다. 진짜 기록은 그보다 더 오래된, 더 디테일한 두 번째 노트에 있었습니다. CCTV 설치 날짜, 지하실 문걸쇠 구조, 창문 바깥에서 들은 대화 내용, 아들의 무반응, 그 모든 걸 날짜별, 인물별, 상황별로 기록해 두었고 USB에 녹음 파일도 하나둘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녹음했기에 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엔 며느리의 본색이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한테는 어떻게든 치매라고 믿게 만들어. 엄마 말은 다 망상이라니까. 그 나이에 정신줄 놓는 거 흔한 일이야.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다음 날 저는 집 근처 복지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에게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USB와 기록 노트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노인 학대 및 강금 혐의로 조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기관은 제게 임시 보호 요청을 해주었고 지하실을 벗어나 작은 원룸에서 임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해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경찰에까지 신고하고. 그러나 제가 USB 안에 파일을 보내주자 그 후로는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 하자는 짓이에요? 이 정도로 나가면 가족도 끝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끝내. 가족이란 이름으로 날 가뒀던 건 너였으니까. 며느리의 표정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안도도 아닌 예상 밖이라는 당황. 그 모습이 제겐 처음 느껴보는 승리로 다가왔습니다. 임시 보호소에서의 첫날 밤. 좁고 단출한 공간이었지만 나는 이곳에서 내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지하실과는 달랐습니다. 불을 켤 수 있었고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으며 무엇보다도 문을 내가 잠글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USB와 기록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복지센터에 넘긴 복사본 외에도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반격의 기초를 닦고 있었습니다. 먼저 나는 지방경찰서 여성노인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사와 함께 정리한 자료는 생각보다 큰 충격을 주었는지 경찰은 정식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법률 상담, 노인 학대 및 감금, 명예훼손, 정신적 폭력에 대한 법적 조항과 적용 사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내가 진짜 정신질환자 취급을 받기 전에 상대방을 법 앞에 세울 준비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지방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전직 사회복지사 김소연 씨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녀는 제 기록을 한참 보고 나더니 이건 절대 묻힐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혼자서 이걸 다 기록하신 것도 대단하시고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 노인 인권 포럼에까지 내 사례를 익명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나의 고통이 세상에 전달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SNS에서 혹시 이거 어머님 얘기 아니야? 하는 댓글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며느리는 당황한 듯 그동안 쌓아놓았던 효부 이미지 게시글을 일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조용히 퍼진 이야기 속 지하실에 갇힌 시어머니는 충분히 사람들의 분노를 샀고 경찰도 점차 수사의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또 하나의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 진단 기록 열람 청구. 조유진이 나를 정신질환자로 만들기 위해 의사에게 전달한 말들. 진단 조작 시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 항의했지만 병원 측은 정당한 보호자 권한이 박탈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고 모든 문서는 내게 열람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문서 속엔 피해망상 증세 있음, 현실 판단력 저하라는 며느리의 일방적 진술만 있고 정작 나와의 상담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없애려 했던 거다. 가족이 아니라 위험 요소로. 며느리는 지역 맘카페와 SNS에서 갑작스레 이중적 이미지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저 사람 평소에 너무 위선적이라 이상했어요. 효부 코스프레 심했죠. 하나둘씩 올라오는 글에 조유진은 빠르게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뒤 그녀가
내게 보낸 문자, 지하실 생활사진, 녹취 기록, 진료소, 허위, 진술 정황까지 하나하나 증거로 수집되었고 정식으로 노인 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날 경찰서 앞에서 만난 조유진은 더 이상 날 어머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왜냐고? 너는 내가 사람이라는 걸 끝까지 부정했으니까. 아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내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유진이가 그 정도일 줄은.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예전처럼 손을 잡아주진 않았습니다. 몰랐던 게 죄는 아닐지 몰라도 봤으면서 모른 척한 건 죄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 고개 숙인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법정에선 조유진 측 변호사가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고 말했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건강을 위한 조치라면 지하실에 감금하고 거울을 없애고 식사를 제한하며 병원 진료 기록을 조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유진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노인학대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120시간도 부과됐습니다. 그 판결을 듣는 순간 나는 승리의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은 법적 판결로 완전히 치유되진 않겠지만 최소한 세상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인정해준 순간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내가 살던 집은 법적 절차를 통해 4명의 일부 지분을 회복했고 조유진은 자진해서 이혼 절차를 밟고 지역을 떠났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지금도 가끔 연락을 해옵니다. 엄마, 그래도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나는 말합니다. 그래. 아들은 맞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날 먼저 챙겨야 해. 지금 나는 작은 마을 도서관 옆 원룸에서 조용하고 단단하게 나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울도 있고 창문도 있고 무엇보다 스스로 문을 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살이 벽을 타고 내려앉은 걸 보며 커피를 내립니다. 예전엔 창문 하나 없는 지하실에서 시간 감각도 없이 하루를 보냈는데 지금은 창문만 바라봐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어 이런 깨달음을 얻을 줄은 몰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론 가장 잔인한 굴레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결국 나 자신뿐이라는 걸요. 가끔 아들이 찾아와 밥을 먹고 갑니다. 엄마,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난 이제 알았습니다. 예전은 다시 오지 않고 우린 모두 변했으며 나 역시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걸요. 그 애가 잘못한 건 맞지만 내가 그걸 참고 견딘 것도 잘못된 선택이었단 걸 인정합니다. 내가 날 무시하게 두었고 내가 조용히 있자니 그들은 더 심하게 날 밟았고 그 결과는 지하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으며 행동할 수 있는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작은 봉사활동도 합니다. 복지센터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차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삶을 공감하며 웃기도 합니다. 그중 한 어르신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 시절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죠. 하지만 내가 무섭다는 걸 들키지 않아서 결국 그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다 못했어요.
이야기를 마치며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참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그 미덕은 때로 누군가에겐 도구가 되고 무기가 되고 족쇄가 됩니다. 말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증명하십시오. 당신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고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 시절 저는 누군가가 말 구해주기만 기다렸지만 지금은 압니다. 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다는 걸. 그 깨달음은 늦게 왔지만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